프랑스 경제가 지금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프랑스에서는 매 초마다 5,200유로씩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멈춰있지 않은 이상 이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돈을 빌리고 있는 셈입니다. 밤에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멈추지 않는 빚더미가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 빚더미가 단순히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럽 전체, 나아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있어요. 반세기 넘게 계속된 적자 정부 운영의 결말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73년부터 지금까지 51년간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과연 이 위기의 실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오늘은 프랑스가 직면한 재정 위기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재 프랑스가 안고 있는 부채 규모는 무려 4조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프랑스가 1년 동안 생산하는 모든 것의 가치를 훌쩍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더 놀라운 건 1973년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51년 연속 적자라니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고 그 빚의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구조가 고착화됐어요. 매년 프랑스 정부가 지출하는 돈 중 상당 부분이 새로운 학교나 병원을 짓는 게 아니라 과거 빚의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자 지급만으로도 연간 520억 유로 이상이 나가고 있어요. 이는 프랑스 국방 예산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죠. 더 심각한 건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제로금리 시대에는 부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인플레이션과 함께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프랑스 복지 시스템의 뿌리를 살펴보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쉬워집니다. 과거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이 제도는 당시에는 충분히 지속 가능해 보였거든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대학 졸업까지 모든 교육비가 무료였고, 아프면 국가가 치료비를 대신 내주었습니다. 실업자가 되면 넉넉한 수당이 나왔고, 은퇴하면 괜찮은 연금을 받을 수 있었죠. 이런 약속들이 프랑스 국민들에게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처럼 여겨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당시와 지금은 경제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경제가 매년 5마서 6%씩 성장했지만 지금은 1마 2%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니까 당연히 재정 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인구 구조의 변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은퇴자 1명을 부양하는 현역 근로자가 5명이었는데 지금은 겨우 3명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비율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2050년이 되면 거의 3명 중 1명이 은퇴자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도 연금 혜택은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놀랍게도 지금 프랑스에서는 연금으로 받는 돈이 현역 근로자 임금보다 많은 경우가 처음으로 나타났거든요. 프랑스의 연금 대체율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현역 시절 소득의 70% 이상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서 은퇴 후에도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프랑스는 실질 은퇴 연령이 법정 은퇴 연령보다 낮습니다. 법적으로는 62세에 은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일찍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무원들의 경우 더 일찍 은퇴할 수 있는 특별 제도들이 있고 위험한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50대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프랑스가 생산하는 부의 58센트마다 공공부문에 투입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죠. 특히 연금 지출만 봐도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연금 지출이 3,600억 유로를 넘어섰는데 이는 경제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EU 평균이 10%인 걸 생각하면 얼마나 과도한지 알 수 있죠.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도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지만 프랑스만큼 연금에 많은 돈을 쓰지는 않거든요. 의료비 지출도 만만치 않습니다. 프랑스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지만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어요. 국민들은 거의 모든 의료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은 결국 국가가 부담해야 하거든요.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이 무료이고 대학생들에게는 생활비 지원까지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들 하나하나는 분명히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무료로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런 지출 구조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프랑스 부채는 GDP의 60%에서 80%로 급증했어요. 당시만 해도 이게 경고 신호였는데 정치인들은 유럽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에 의존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미뤘습니다. 마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버티면서 언젠가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과 비슷했죠. 하지만 경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복지 지출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저금리 덕분에 이자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원금 자체는 계속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코로나19 팬데믹이 결정타였습니다. 봉쇄 조치로 경제가 멈추자 프랑스 정부는 또다시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어야 했거든요. 기업 지원금, 실업급여, 의료비 등으로 엄청난 돈이 나갔고 그 결과 부채 비율이 GDP의 112%까지 치솟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경제 전체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많은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이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건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부채 비율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개선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각종 수당과 연금도 함께 올랐고 에너지 위기로 인한 추가 지원책들도 필요했습니다. 결국 지출은 줄어들지 않았고 부채는 계속 늘어났죠. 지금 프랑스는 매년 경제가 생산하는 것보다 6% 더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EU 기준인 3%의 2배에 가까운 수치죠. 더 심각한 건 2000년 이후 단 한 번도 이 기준을 지킨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작년 재정 적자가 1720억 유로였는데 이는 프랑스 역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그중 520억 유로 이상이 새로운 학교나 병원을 짓는 데 쓰인 게 아니라 과거 빚의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자만 내는데도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이자 부담은 훨씬 커질 겁니다. 현재 프랑스 10년 국채 금리가 3% 수준인데 4-5%까지 오른다면 연간자 지급액이 1,000억 유로를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빚 갚는 데만 사용될 것이고 정작 필요한 투자나 복지 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프랑스 전체가 들끓습니다. 2023년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려고 했을 때를 보세요.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아주 작은 변화였어요. 독일과 이탈리아는 이미 67세이고 미국도 66세거든요. 북유럽 국가들은 심지어 68세까지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루 만에 300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파업으로 교통이 마비되고 파리 거리에는 쓰레기가 쌓였죠. 공항도 문을 닫고 학교도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병원에서조차 응급 환자만 받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마치 나라 전체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2%가 개혁에 반대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여론과 경제적 현실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었던 거죠.
의회에서 반대에 부딪히자 마크롱은 헌법 조항을 이용해서 법안을 강행 통과시켰어요. 하지만 이 때문에 정치적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마크롱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집권당은 의회 과반수를 잃었거든요. 그 이후로 어떤 중요한 개혁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64세 연금 개혁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62세에 은퇴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더 일찍 은퇴할 수 있는 특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교착 상태는 마크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대 프랑스 대통령들이 연금 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됐거든요. 시위가 일어나고 파업이 벌어지고 결국 개혁안은 무산되거나 크게 축소되었죠. 2022년 이후만 봐도 벌써 총리가 5번 바뀌었는데 그 누구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치인들이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면 선거에서 패배하고 개혁을 포기하면 재정 위기가 더 심해지는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특히 프랑스의 정치 시스템 자체가 이런 개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조의 힘이 매우 강하고 시위와 파업이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게다가 극좌와 극우 정당들이 모든 개혁에 반대하면서 포퓰리즘적인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어요. 더 많은 복지, 더 일찍 은퇴, 더 높은 연금을 약속하면서 표를 얻으려고 하죠. 투자자들도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프랑스는 독일 다음으로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신용평가 기관들이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현대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렸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프랑스의 국채금리가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불과 5년 전만 해도 프랑스 국채는 독일 국채보다 0.5% 정도 높은 금리를 기록했는데 지금은 그 차이가 1.5%를 넘어섰어요. 이런 수치들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2010년 그리스 위기가 터지기 직전 그리스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4% 정도였는데 지금 프랑스가 거의 그 수준에 있거든요. 당시 그리스는 불과 몇 달 만에 금리가 급등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물론 프랑스가 그리스보다는 훨씬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프랑스가 무너지면 유럽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그리스나 포르투갈은 유로존 경제의 작은 부분이었지만 프랑스는 독일 다음으로 큰 경제 대국이에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프랑스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하기 시작하면 금리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프랑스는 유로존 경제의 21%를 차지하는 핵심 국가입니다. 만약 프랑스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진다면 3조 4천억 유로 규모의 구제 금융이 필요할지도 모르거든요. 이는 그리스나 포르투갈을 구제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예요. 유럽중앙은행이나 다른 유로존 국가들이 과연 이런 거대한 구제 작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독일 같은 건실한 국가들도 자국의 재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독일 경제도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고령화로 인한 복지 부담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독일 국민들이 프랑스를 구제하기 위해 자국의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할까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선택이 될 겁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유로화 시스템 자체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유로화는 모든 회원국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약속 위에 만들어진 통화거든요. 그래서 GDP 대비 3% 이상 적자를 내면 안 되고 부채는 6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프랑스를 비롯해 여러 나라들이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부채는 GDP의 140%를 넘어섰고 스페인도 100%를 넘었어요. 그리스는 여전히 170%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핵심 회원국조차 규칙을 무시하는데 투자자들이 왜 유로화를 믿어야 할까요? 만약 유럽중앙은행이 프랑스를 구제하기 위해 개입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같은 도움을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로존은 재정 규율이 아닌 중앙은행의 돈 풀기에 의존하는 체제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는 유럽 통합의 기본 철학을 뒤흔드는 변화입니다.
물론 미국도 비슷한 부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38조 달러를 넘어섰고 국민 1인당 11만 3천 달러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연간 이자 지급액만 GDP의 6.3%에 달해서 국방비보다 많은 돈을 빚 이자로 내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는 특별한 지위가 있거든요. 달러는 전 세계 무역과 금융의 기준이 되는 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부채를 관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특권도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취약성은 중국 같은 경쟁국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때 1조 4천억 달러어치의 미국 국채를 보유했던 중국은 지금 8천억 달러 수준으로 보유량을 줄였어요. 이런 변화 속에서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이 다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이나 정부시설 같은 중요 인프라의 보안 기술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보안 위험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상황은 미국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어요. 미국처럼 기축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특권도 없고 경제성장 잠재력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더욱이 프랑스는 유로존의 일원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수도 없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결국 프랑스 사태는 단순한 재정 위기를 넘어서 현대 복지국가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무제한적인 복지 확대가 장기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 순간이 올까요? 북유럽 국가들처럼 높은 세율을 받아들이면서도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영미식 모델처럼 시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프랑스의 선택이 유럽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위기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21세기 선진국의 복지 모델이 결정될지도 모르거든요.